1941년 6월 22일 지상 최대의 육상전인 독소전이 시작합니다. 전투 하나가 하나의 전쟁으로 볼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독소전. 독일 육군 참모총장인 프란츠 할더 장군이 전 부대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암호인 도르트문트를 보내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독일군 4개의 기갑 집단 중 2개의 기갑 집단을 보유한 중부 집단군은 단연코 독일의 가장 강력한 집단군입니다. 중부 집단군 소속 2기갑 집단을 이끄는 전차의 아버지 구데리안 장군은 자신이 맡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요새 점령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요새는 1918년에 체결된 한 조약으로 만들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제국은 독일의 반대편인 동맹국 진영에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의 황제는 전쟁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전쟁 중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로 레닌의 주도 아래 10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내부가 혼란스러워졌고 이 시점에서 외부의 적을 만들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특히 당시 주적이었던 독일이 이때를 틈타 러시아 제국을 노린다면 혁명에 성공한다 해도 러시아 영토를 보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레닌은 러시아 제국이 독일과의 전쟁을 종료한다는 조약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으면서 바로 이때 브레스트 요새가 건설됩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앞서 폴란드 전역에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요새를 점령한 적이 있지만 이 시기는 이미 독일군의 승리가 확정되었던 시기이므로 폴란드군의 저항이 비교적 약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 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폴란드와의 전쟁 때처럼 적은 손실로 이 요새를 점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구데리안 장군에게 희망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폴란드 침공 당시 손상된 브레스트 요새를 소련군이 제대로 보수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요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때 전선에서 고작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전투 지휘를 했습니다. 요새의 내구도를 낮추기 위해 포병의 포격이 시작된 뒤 급강화 폭격기인 슈투카의 공습 이후 제2기갑 집단 소속 17, 18기갑 사단을 최선봉으로 해서 브레스트 요새를 향해 부크강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18기갑 사단은 도하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구데리안 장군은 공격 시작 전에 생긴 불안감과는 다르게 모든 전선에서 기습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브레스트 요새 근처에 있는 모든 교량은 독일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죠. 구데리안의 기갑 집단이 기습 공격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독일군의 공격 정보를 몰랐기에 도망치기 바빴지만 소련군은 초기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요새를 지키기 위한 조국을 지키기 위한 끈질긴 저항에 들어갑니다. 6월 23일 저녁에 구데리안의 기갑 집단은 본격적인 요새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구데리안의 공격 계획은 간단합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요새에 대한 포격과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의 공습으로 인해 요새의 내구도는 떨어졌으니 요새를 공격하는 부대는 최소한으로 한 뒤 나머지 부대는 브레스트 요새 다음 거점인 민스크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새를 공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대는 소총 여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갑 부대는 민스크로의 빠른 진격을 위해 공격에 참여하지 않았죠. 최소한의 부대가 브레스트 요새를 점령하는 사이 구데리안 장군은 브레스트 요새 북쪽에 비알리스토크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민스크에 가기 위해 굳이 비알리스토크로 향한 이유는 비알리스토크가 민스크와 모스크바로 향하는 철도망의 교차점이며 모스크바의 주요 통신망과 방어선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비알리스토크에는 소련군 제10군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이곳에서 소련군 제10군을 포위할 수 있다면 소련군 전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알리스토크에 위치한 소련군 제10군에 대한 포위는 호트 장군이 이끄는 제3기갑 집단이 위쪽에서 구데리안 장군이 이끄는 제2기갑 집단이 아래에서 집개발 형태를 만들어 포위를 시작합니다. 6월 24일 시작된 10군에 대한 포위는 제2기갑 집단 소속 47기갑 군단이 슬로님으로 도망치는 제10군의 이동 경로를 끊으며 민스크로 향하는 진경로를 여는 동시에 소련군 제10군의 포위망을 얼추 완성합니다. 독일군 제47기갑 군단의 놀라운 업적을 보고받은 구데리안 장군은 곧장 운전병만 대동하고 슬로님으로 향하다가 퇴각하는 소련군 무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소련군 무리를 발견한 구데리안 장군은 전속력으로 달려 가까스로 탈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때 구데리안을 알아본 소련군은 독일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구데리안 장군이 죽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47기갑 군단이 번개 같은 속도로 민스크를 향하는 사이 중부 집단군 소속의 보병 부대는
47기갑군단의 후방이 차단되지 않도록 진격했습니다. 소련 침공 5일 만에 바르바로사 작전 목표 중 하나인 민스크 포위망이 완성되었죠. 민스크 포위망이 완성된 후 독일군의 목표는 브레스트 요새때와 마찬가지로 도시 점령은 최소한의 보병 부대에게 맡기고 기갑 부대는 다음 목표지인 스몰렌스크로 진격하게 됩니다. 브레스트 요새 점령과 민스크 포위 전투 때 구데리안 장군은 여타 다른 장군들과 다르게 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구데리안 장군을 발견하고 공격하는 위험한 상황도 종종 생겼지만 구데리안 장군은 늘 전선에 머무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조치를 내리며 자신이 본래 세운 계획에 맞게끔 전황이 돌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번개와 같은 전차의 진격 속도를 지휘관이 감당하려면 책상이 아닌 전선에 나가서 지휘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며 브레스트 요새 포위전, 비알리스토크 포위전, 마지막으로 민스크 포위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한 시점에 스탈린은 쿤체보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소련군 장군 티모셴코는 급히 스탈린의 별장으로 전화를 걸어 스탈린을 깨우려 했는데요. 하지만 스탈린의 별장을 관리하던 장교는 스탈린이 숙면을 취하고 있어 전화를 바꿔줄 수 없다고 말하죠. 티모셴코와 같이 있던 주코프는 다시 별장으로 전화를 걸어 독일군의 공격이 있으니 어서 빨리 스탈린을 깨우라고 명령합니다. 주코프 장군의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급히 크렘린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외무상 몰로토프를 부릅니다. 스탈린은 몰로토프에게 소련이 독일에게 공격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몰로토프의 대답 없이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지던 와중에 스탈린이 말을 꺼냅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전쟁이 아닌 도발이라 말하죠. 스탈린은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독일군의 공격은 일종의 국경선 도발이니 공격이 곧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탈린의 결정을 옳지 않다고 판단한 주코프와 소련 장군들은 전선 곳곳에서 독일군의 공격이 있다며 스탈린에게 전시 상태로 전환하라고 설득합니다. 스탈린은 마지못해 비상동원령을 선포합니다. 주코프는 비상동원령을 곧바로 전선에 있는 부대로 전파했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독일군 특공대 때문이죠. 독일군 특공대는 전쟁이 시작함과 동시에 소련군 후방으로 침투해 통신선을 자르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통신선 절단 임무는 성공했고 주코프의 비상동원 명령이 부대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소련군은 제대로 된 방어태세를 하지 못한 상태로 독일군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경제도시 민스크가 포위당하는 처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스탈린은 민스크를 포위당한 사실을 듣고는 절망감에 온몸이 사로잡힙니다. 스탈린은 돌연 정부를 정지 상태로 만들고는 쿤체보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레닌이 만든 국가를 자신이 망쳤다면서 자책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출해버린 스탈린의 행동으로 소련 정부 수반들은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누구를 지도자로 뽑을지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스탈린만큼 소련을 이끌 권위 있는 자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스탈린의 가출 3일차에 소련 정부 수반들은 오후 4시에 스탈린을 찾아 별장으로 떠납니다. 이때까지 스탈린은 노트에 "우리는 견뎌내리라"를 적으며 자책과 절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정부 수반을 본 스탈린은 왜 찾아왔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부 수반들이 회의한 내용을 들은 스탈린은 당황한 마음을 감추고 자신이 정말 적합한지 되묻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스탈린의 친구인 보로실로프 장군은 당신보다 적절한 사람은 없다며 스탈린의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스탈린은 4일간의 가출을 끝내고 7월 1일 크렘린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옵니다. 스탈린이 복귀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인민들을 향한 연설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때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던 스탈린이 가출 이후 연설을 할 때는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등의 긴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탈린은 연설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바로 인민들을 가족, 형제, 그리고 친구 등 혁명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로 칭한 것이죠. 스탈린의 연설은 지금까지 한 연설들보다 말의 속도는 느릴지언정 그의 뜻을 전하기에는 모자름이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우리들의 대의는 오르며 적들은 분쇄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연설을 마칩니다. 연설이 끝나자 소련 인민들에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항 의지입니다. 레닌그라드에서 16만 명이 민병대를 결성해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저항 조직을 만들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15만 명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11개의 사단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스탈린이 자행한 무책임한 가출은 전쟁 초기 스탈린이 다짐한 독일군을 무찌르겠다는 환상이 깨지면서 찾아온 일종의 신경쇠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위기가 커지자 스탈린이 자신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의로 가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탈린은 가출 이후 소련을 하나로 만들었는데요. 독일군의 속전속결과 소련의 저항정신 중 과연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